자세하게 들려주는 월간 치과계 이달의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월간 치과계입니다. 저희 월간 치과계에서는 독자 선생님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자 글로써 표현하기 부족한 원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한 필자의 생생한 육성으로 독자님들께 다가가려 합니다. 앞으로 독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잡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디오북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치주 관련 글만 썼었는데요. 이번 달 오디오북이라 주제를 잠깐 바꿔서 CT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치과의원 CT 보급률이 13%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보다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CT는 임플란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CT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치과에서는 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해서 메디컬 CT를 찍어오게 하면 됩니다. CT를 잘 관찰해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본 내부를 투시해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학회에서 어느 미국 엔도돈티스트가 CT는 3차원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2차원적인 페리에피컬 레디오그래프보다 치근단 병소 판독 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CT 사용을 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에서는 CT로부터 단순히 3차원적인 이미지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수술은 사전에 미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랩 엘리베이션 후 드릴링 시작하고 블리딩이 좀 많이 되기 시작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뭔가 단단한 것이다 드릴에 저항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그 반대로 드릴이 퍽 하고 그냥 들어가면 임플란트 패스 같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심어져야 합니다. 잘 심어진 임플란트의 보철은 신비적이고 기능적이며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한편 일단 심어서 뼈에 붙은 임플란트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죠. 물론 빼서 다시 심으면 되겠지만 출혈이 너무 큽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 보철 치료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CT와 레디오그래픽 스텐트입니다. 레디오그래픽 스텐트 없이 CT를 찍는 것은 CT를 조금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레디오그래픽 스텐트와 CT를 토대로 계획했던 대로 항상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메디컬 CT와 덴탈 CT, CBCT 또는 콤빔 CT라고도 하죠. 이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덴탈 CT는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약식화된 CT라고 보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덴탈 CT는 그 촬영 방식이 메디컬 CT와는 전혀 다릅니다. 파노라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덴탈 CT가 임플란트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메디컬 CT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메디컬 CT는 오차가 최대 1mm, 그리고 덴탈 CT는 2mm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탈 CT는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메디컬 CT의 기원은 1931년에 개발된 리니어 토모그래프라는 컨벤셔널 토모그래프입니다. 컴퓨티드 토모그래프, 즉 CT는 1970년대에 콜맥이라는 미국 물리학 교수와 영국의 컴퓨터 전문가 하운스필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탔고요. CT의 개발로 인류는 최초로 연조직과 경조직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조물들과의 중첩 없이 원하는 부위만 균일한 매그니피케이션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CT는 여러 차례 새로운 버전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최근의 것으로는 스파이럴 CT, 그리고 더 최근에는 레디에이션 디텍터 수를 더욱 증가시켜 촬영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해상도를 향상시킨
멀티 슬라이스 CT라는 것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CT의 촬영 방식을 살펴보면요. TV 드라마에서 보듯이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이 CT 겐트리라는 커다란 입구 속으로 이동하고요. 동시에 이 CT 겐트리가 회전함으로써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이 CT 겐트리에는 그림 1과 같이 엑스레이 튜브와 디텍터가 매입되어 있고요. 엑스레이 튜브에서는 얇은 부채꼴 모양의 엑스레이 빔이 나옵니다. 이 엑스레이 빔이 신체를 투과하고 발생한 렘넌트 레디에이션을 디텍터가 감지하게 됩니다. 이 렘넌트 레디에이션의 아날로그 시그널들이 컴퓨터로 들어가면 디지털화되어 액시얼 토모그래픽 이미지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그림 위의 상단 사진과 같이 가장 중앙에 위치한 파노라믹 뷰를 결정하고 이 파노라믹 뷰에 직각이 되도록 크로스 섹션을 해서 그림 3과 같은 이미지들을 얻게 됩니다. 진단방사선과에서는 실제 크기 이미지들을 그림 3과 같이 눈금자가 있는 뻣뻣한 커다란 플라스틱 필름에 프린트해서 보내줍니다. 보고자 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섹션의 번호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각 섹션은 1mm 간격으로 커팅이 되며 각 섹션에 나타난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버컬과 링구어를 구분합니다. 27번부터 29번까지 섹션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가르치는 멘탈 포라민이 보이는 쪽이 버컬이겠죠. 30번에서 디스탈 쪽으로 36번까지는 크로스 섹션된 맨디블러 캐널이 보이네요. 이제 CBCT라고 불리우는 덴탈 CT로 넘어갑니다. 이 콘빔 CT는 1997년 일본 니혼 대학교의 아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노라마의 일종인 핀란드의 소레덱스 4에서 나온 스캐너라에 스파이럴 토모그래피를 접목시켰습니다. 메디컬 CT가 신체를 슬라이스해서 각각의 액시얼 레이어를 촬영해서 정보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그림 4와 같이 파노라마를 찍는 것처럼 머리 주변을 한 바퀴 로테이션해서 3차원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PC에서 재조합되는데요. 치과 의사는 원하는 플랜으로 임의로 다시 포매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덴탈 CT는 메디컬 CT에 비해 소프트 티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방사선 조사량이 스파이럴 CT의 6분의 1이지만 아날로그 파노라마보다는 3배에서 6배가량 높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를 보면 많은 논문들이 CBCT의 이미지 퀄리티가 메디컬 CT에 견줄만 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논문들에서는 카데바 모델이나 실험용 모형 스커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상에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 지방조직과 연조직 때문에 이 CBCT 촬영 시 다량의 스캐터드 레디에이션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미지 아티팩트입니다. 메디컬 CT에 비해 3배에서 4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시간도 메디컬 CT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 길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지 해상도와 샤프니스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 로말린더 치대 치주과에서 CBCT 이미지상에서 측정한 수치를 실제 플랩을 열고 들어가서 측정한 것과 비교했는데요. 그 오차가 적지 않았으며 실제보다 이 CBCT에서 더 크게 측정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덴탈 CT는 2mm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CT 스캐닝 후 촬영되어 나온 이미지를 읽어서 임플란트 수술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보철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심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레디오그래픽 스텐트입니다. 저는 1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꼭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장착하고 CT를 촬영합니다. 레디오그래픽 스텐트 만드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스타디 모델에서 향후 임플란트 크라운 형태를 웩스업하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얻기 위해 양쪽 인접치아 2개 정도씩 교환면 쪽으로 웩스를 연장합니다. 이 웩스로 만들어진 것을 클리어 레진으로 복제한 후 픽스처 식립을 위한 드릴링의 위치와 앵귤레이션을 정해서 이 클리어 레진으로 만들어진 크라운의 교환면에 홀을 뚫습니다.
이 홀을 거터퍼처 콘으로 채우면 그림 5와 같은 레디오그래픽 스텐트가 완성됩니다. 이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는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그림 6의 서지컬 스텐트에서 링걸이 뚫리지 않고 막혀 있고 가이드핀 대신 거터퍼처 콘이 채워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장착하고 CT를 찍으면 레디오팩한 거터퍼처 콘이 CT 스캔상에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 거터퍼처 콘은 픽스처 식립을 위한 드릴링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임플란트 식립에 사용 가능한 잔존골과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CT 스캔상에서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대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드릴링의 앵귤레이션을 바꾸거나 바딜리 무브먼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크라운을 하는 등 타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들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본 그래프팅을 하는 등 치료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텐트홀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수술할 때 드릴링 시 변화를 주면 됩니다. 만약 크게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스텐트를 다시 제작해서 CT를 새로 찍어야 하겠죠. 다음에는 CT 스캔에 사용되었던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기 위해 서지컬 스텐트로 바꿔줍니다. 그림 6과 같이 거터퍼처 콘 제거 후 스텐트 홀을 임플란트 드릴이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 확장해주고 드릴링 시 시야 확보 및 편하게 드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링골 쪽을 열어줍니다. 이 서지컬 스텐트는 디스인펙션 솔루션을 담갔다가 수술 시 사용합니다. 이제 CT 스캔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그림 7에서와 같이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토대로 버컬과 링거어를 구분합니다. 이 섹션은 16번 부위라서 상악정이 보입니다. 사이누스에서 확인할 것은 사이누스에 병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깨끗해서 공기만 들어있는 사이누스는 CT상 새까맣게 나타납니다. 이 환자에서와 같이 노듈 형태의 시스트가 발견된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이 경우는 그대로 사이너스 리프트를 하면 됩니다. 단지 사이너스에 플루이드가 차서 그 형태가 플랫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비인후과에 의뢰해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림 8과 같이 16번 부위에 4.3 곱하기 10mm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그 위치와 앵귤레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잔존 골량을 보면 버콜 인구얼로 충분해 보입니다. 높이는 사이누스까지 5.4mm이므로 사이누스 리프트가 필수적이네요. 치아 한 개가 없으므로 양쪽 치아 가운데에 심으면 되고요. 미지오 디스탈 앵귤레이션은 인접 15번과 17번의 중간 정도가 되게끔 버콜 인구얼로는 드릴링 시 가이드핀이 대합치의 펑셔널 커습을 향하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 크로스 섹션에서 봤을 때 임플란트 픽스처의 버컬적 본이 너무 얇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과 같이 약간 링거얼로 들여서 심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버컬본 두께를 2mm 이상 남겨두는 것입니다. 얇은 버컬본은 나중에 녹아 스레드 노출의 원인이 됩니다.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측방력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악전치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림 9입니다. 하악 7번 임플란트인데요. 하악 구치 부위에서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들로는 맨디뷸러 캐널, 멘탈 포라멘, 그리고 링골 컨케비티가 있습니다. CT에서도 맨디뷸러 캐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더 잘 보이는 디스탈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경로 추적을 합니다.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는 링귤라 쪽의 맨디뷸러 포라멘으로 들어가므로 제2대구치 부위에서 가장 설측에 위치하고요. 멘탈 포라멘이 있는 제2소구치 하방으로 갈수록 점점 협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스텐트 홀을 보면 완전히 어긋나 있죠. 그래서 보라색 시뮬레이션과 같이 스텐트 홀이 상악 기둥교두로 향하도록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맨디블러 캐널까지 거리가 9.8mm밖에 되지 않으므로 4.3 곱하기 8mm를 심기로 했습니다. 세이프티 디스턴스 2mm는 남겨둬야죠. 사실 컴퓨터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섹션하는지에 따라 거리가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지평면에 수직으로 섹션하는 것보다 주변 하악체아들처럼 미지얼로 그리고 링구얼로 앵귤레이션을 이루도록 커팅을 하면 거리가 좀 더 나오겠죠. 이것이 실제 드릴링 시의 앵귤레이션이기도 하고요. 이 환자는 하악골의 폭이 충분하지만 하악골이 좁으면서 링구얼 컨케이비티가 심한 경우에는 드릴이 링구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림 10의 환자는 심한 치주질환으로 15번, 16번, 17번을 발치하였고 4개월 후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끼고 찍은 PA와 CT 스캔 그리고 사이너스 리프트 직후의 PA입니다. 이 세 부위 중 본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16번 부위 잔존골 높이를 2차원적인 PA에서는 정확하게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CT에서는 대략 2.3mm로 측정이 되었고요. 중앙 부위는 조금 더 적게 남아 있습니다. 막상 크레살 어프로치로 사이너스 리프트 할 때 들어가 보니 시조정 중앙 부위에 1mm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식은단 사진보다는 CT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CT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스테오톰을 이용한 크레살 어프로치 사이너스 리프트를 할 때에는 잔존골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한편 위 피해를 보면 15번 스텐트 홀의 방향을 디스탈로 틀어야 14번 루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 11입니다. 그림 11의 피해에서는 27번 부위 잔존골 높이가 3mm 정도까지는 안 되어 보이는데요. CT에서는 버컬 쪽이 4mm 그리고 링골로 갈수록 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자연치아들처럼 버컬 링골로 그리고 미지오 디스탈로 앵귤레이션을 주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본의 양은 좀 더 많습니다. 그림 12번 환자는 26번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버컬 5.3mm 그리고 링구얼은 8mm 정도 높이의 본이 있습니다. 크레살 어프로치에서는 버컬과 링구얼의 잔존골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임해야 안전합니다. 그림 13의 좌측 CT 스캔에서는 11번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있는 굵은 네조 팔라타인 캐널 때문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기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토제너스 블록본 그래프팅을 시행하였고 우측의 4개월 후 찍은 CT 스캔에서는 그래프트 생착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4 좌측에 있는 11번 발치 4개월 후 찍은 사진들로부터 본 그래프팅 없이는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토제너스 블록본 그래프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측의 4개월 후에 찍은 CT 스캔과 구강 사진으로부터 AV 임플란트 식립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디오북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월간 치과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